어머니, 비밀번호 바꾸었어요. 이제 혼자 사셔야죠. 그 말이 제가 사준 강남 아파트 현관 앞에서 들렸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줬는데 돌아온 건 퇴거 통보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계약보다 약하다는 걸요. 띠리리. 전자음이 울리고 저는 익숙한 동작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0812. 아들 준혁이의 생일이었습니다. 28년 전 그 무더운 여름날 새벽에 태어난 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산통이 밀려올 때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순간들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천천히 눌렀습니다. 0812. 분명히 정확하게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전자음만 삑삑 울리며 오류를 알렸습니다. 혹시 손가락에 힘을 잘못 줬나 싶어서 세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역시나 열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고장이 났나? 아니면 제가 번호를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손끝이 떨렸습니다. 72살의 나이가 되니 이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분명히 아는 사람의 얼굴인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거나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까먹는다거나.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세요? 며느리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보통은 활기차고 밝은 목소리인데 오늘따라 왠지 조심스러워 들렸습니다. 그래 나야. 수진아 문이 안 열려. 고장 났나 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마치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처럼,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환자처럼. 어머니 비밀번호 바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왜? 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을까?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관문을 마주한 채 저는 그 금속 문짝 너머의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한 채로요. 죄송해요 어머니. 요즘 보안 때문에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라고 해서요. 보안? 이 강남 아파트는 입구부터 경비가 삼엄합니다. CCTV도 곳곳에 설치돼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보안 때문에 비밀번호를 바꾼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새 비밀번호 좀 알려줘. 또다시 침묵. 이번에는 더 길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에 기댄 채 며느리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이 시간이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출근을 하고 아이들도 학교에 가서 주로 고요한 편이지만 오늘따라 그 정적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수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작고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사실은요 준혁 오빠랑 얘기했는데. 준혁이? 제 아들 준혁이요?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편하게 혼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편하게? 혼자? 그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니? 어머니도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저희도 애 키우면서 정신없고 서로 부담 안 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아파트 복도 벽에 손을 짚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이 집, 이 강남 아파트. 작년 이맘때쯤 계약했던 그 집입니다. 총 구입 가격 15억 원. 그중 10억 5천만 원은 제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15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고 아파트 청소도 하고 남의 집 가사도 도우면서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일하던 날들,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부어서 밤새 잠을 못 자던 날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제 이름이 아닌 아들 이름으로 집을 산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때 뭐라고 했죠? 엄마 이번만 도와주면 내가 평생 효도할게. 평생 모시고 살게. 저는 믿었습니다. 제 자식이니까요. 제가 10달 뱃속에 품고 28해를 키워낸 제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통장의 잔고가 거의 바닥나는 걸 보면서도 노후 대책이 사라지는 걸 알면서도 기꺼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던 날이 기억납니다. 중개인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아드님 명의로만 하실 거예요? 공동 명의로 하시는 게. 그때 준혁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 믿지? 걱정하지 마. 그 눈빛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10억이 넘는 돈을 들여 마련한 그 집 앞에서 저는 문조차 열 수 없는 외부인이 된 것입니다. 수진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준혁이 좀 바꿔줄래? 오빠는 지금 회사예요. 그럼 전화 좀. 어머니, 오빠도 저랑 같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제 전 재산을 받아서 집을 사놓고 이제 그 집에서 저를 내쫓는 게 절 위한 거라고요. 현관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금속 문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문 너머에는 제가 사랑했던 가족이 있지만 동시에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요. 복도 끝에서 경비 아저씨가 이쪽을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수상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한 노인이 남의 집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제가 전 재산을 들여 마련한 강남 아파트 앞에서 갈 곳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로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경비실에서 젊은 경비원이 이쪽을 힐끗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집에 좀 들어가야 하는데.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지금은 잔액이 거의 없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10억 5천만 원이 들어있던 통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0년 3월 15일 첫 입금액 50만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기억납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후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빚을 정리하고 나니 손에 남은 게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준혁이는 23살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그만둘까? 준혁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아버지가 얼마나 너 대학 다니는 거 자랑스러워했는데. 그날부터였습니다.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아파트 단지 청소, 오후에는 식당 주방 일, 저녁에는 가사 도우미. 하루에 15시간씩 일했습니다. 통장의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달 80만 원에서 120만 원씩 꾸준히 입금된 기록이 보였습니다. 그 돈으로 준혁이 학비를 냈고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엄마 고생한다. 내가 크면 꼭 엄마 편하게 해줄게. 군대 가기 전날 밤 준혁이가 제 손을 잡고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2016년 준혁이가 제대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월급이 꽤 괜찮은 중견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일해. 내가 돈 벌잖아.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너는 내 앞가림이나 해. 사실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준혁이가 결혼하면 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도 사야 하고 살림도 차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려도 계속 일했습니다. 통장의 중간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8년부터는 입금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많을 때는 200만 원까지도 저축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았냐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편의점 야간 알바를 2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8시부터는 아파트 청소, 오후에는 식당, 저녁에는 가사 도우미. 밤 11시에 집에 들어와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잠들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붓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디스크라고 수술을 권했지만 수술비가 아까워서 참았습니다. 그 돈이면 통장에 몇십만 원이라도 더 넣을 수 있으니까요. 2020년 2월 준혁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태도였습니다.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준혁이를 바라보는 수진이의 눈빛이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게 보였으니까요. 우리 준혁이 잘 부탁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니. 그해 가을 둘은 약혼을 했습니다. 저는 약혼 예물로 500만 원을 쥐어줬습니다. 제 노후 자금에서 뺀 돈이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 준혁이가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하자.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혁이는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집을 사려고 하는데. 그래, 그래야지. 어디? 강남이야. 강남?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이라면 집값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짜리? 15억. 그 숫자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5억이라니. 제가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은행 대출 받으면 되지 않니? 받아도 8억은 있어야 해. 그런데 나랑 수진이가 모은 돈이 4억밖에 안 돼. 4억도 대단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남집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준혁이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도와줄 수 있어?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제 통장에는 그때 11억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10억을 내주면 제게 남는 건 1억뿐이었습니다. 엄마, 이번만 도와주면 내가 평생 효도할게. 엄마 모시고 살게. 강남 집에서 같이 살자. 준혁이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수진이네 부모님도 4억 넣으신대. 우리가 10억만 있으면 돼. 엄마 부탁이야. 강남집. 준혁이와 수진이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손주와 함께 살 집.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억 5천만 원. 제 평생의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걸 내주면 저는 무엇으로 살아가나. 나이가 들어 아프면 어떻게 하나.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모은 돈은 준혁이 주려고 모은 돈이 아닌가. 그리고 준혁이가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고 했으니 강남 집에서 함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준혁이가 제게 와서 안겼습니다. 제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내가 꼭 효도할게. 평생 엄마 곁에 있을게. 저는 준혁이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거야. 자식 잘 되는 게 부모한테 최고의 효도지. 2021년 3월 부동산 중개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중개인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큰 돈을 보태시면서 공동명의 안 하세요?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데. 준혁이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만 믿어요. 그렇지, 엄마? 그래, 내 자식인데 뭐. 그렇게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이준혁 이름만 올라갔습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제 통장을 해지하고 10억 5천만 원을 송금하던 날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웃었습니다. 준혁이의 앞날을 위한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 강남 아파트 로비에서 저는 집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가 아니라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은 집에 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오빠랑 같이 연락드릴게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통장을 꼭 쥐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15년간 허리 굽혀가며 모은 이 돈으로 제 이름 석자 들어가지 않은 집을 샀구나. 그리고 그 집에서 저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됐구나. 로비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휴대폰 시계를 보니 오후 5시였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은 지 4시간이 지났습니다. 경비원이 두세 번 이쪽을 쳐다봤지만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결국 저는 오래전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 일을 함께 했던 순애 언니였습니다. 언니, 나야. 영숙이. 어머, 영숙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혹시 오늘 밤 언니 집에서 하룻밤만 잘 수 있을까?
순애 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너라 한마디만 했습니다. 저는 그 짧은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언니의 반지하 집에 도착했습니다. 좁고 습한 집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언니가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남집 이야기, 10억이 넘는 돈을 준 이야기, 그리고 오늘 문 앞에서 쫓겨난 이야기까지. 순애 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영수가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 공동명의 하라고 했잖아. 맞습니다. 작년에 집을 계약할 때 순애 언니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 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었죠. 자식이고 뭐고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해. 특히 며느리 들어오면 달라져. 하지만 저는 웃어 넘겼습니다. 우리 준혁이는 안 그래. 수진이도 착한 애야.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조짐이 있었습니다. 집이 완공되고 입주하던 날이었습니다. 2021년 9월 완벽한 가을 날이었습니다. 트럭에 짐을 싣고 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준혁이와 수진이는 앞차를 타고 갔고 저는 짐차를 따라갔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는 현관에서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샤넬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비싼 가방이요. 어머니 드디어 왔네요. 수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짐을 나르면서 방을 배정했습니다. 안방은 당연히 준혁이 부부방, 작은 방 하나는 나중에 태어날 아기방. 그리고 그보다 더 작은 방 하나가 제 방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방 쓰시면 돼요. 수진이가 가장 작은 방 문을 열었습니다.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들지 않는 북쪽 방이었습니다. 아 그래. 엄마는 괜찮아. 사실 섭섭했습니다. 제 돈으로 산 집인데 가장 좋지 않은 방을 쓰게 된다는 게. 하지만 며느리 눈치 보였습니다. 괜히 욕심쟁이 시어머니로 보일까 봐요. 짐을 정리하면서 제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이불, 남편의 사진, 그리고 제가 아끼던 도자기 세트까지. 어머니 이건 좀. 수진이가 제 짐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오래된 것들은 좀 버리시는 게 어때요? 새 집에는 새 물건들로 채워야죠. 이게 다 추억이 있는 물건들인데. 그래도요. 어머니 요즘은 미니멀한 게 좋잖아요. 짐 좀 줄이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물건인데, 제가 평생 아껴온 물건인데 며느리가 버리라고 하다니. 수진아, 엄마 물건인데 그렇게 말하면.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수진이는 달랐습니다. 오빠 이것 봐. 이 집이 얼마짜리인데 이런 낡은 물건들을 놔두면 어떡해. 그날 저녁 저는 제 물건의 절반을 버려야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쓰던 찻잔, 준혁이 어릴 적 그림이 그려진 액자, 제가 아끼던 자개장까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입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수진이의 친구들이 집들이를 왔습니다. 와, 언니 집 진짜 좋다. 강남 한복판이잖아. 이 평수면 얼마야? 15억. 대박, 부럽다 진짜. 거실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제 방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나가서 인사하려다가 수진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언니들 조용히 좀 해. 시어머니 계셔. 시어머니. 그 단어 뒤에 숨은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불편한 존재라는 듯한.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야? 힘들지 않아? 에휴, 말도 마. 그래도 어쩌겠어. 집 살 때 도움 받았으니까. 도움? 10억 5천만 원이 도움이었을까요? 그건 제 전 재산이었는데. 그래도 시어머니랑 사는 거 진짜 스트레스잖아. 나 같으면 못해. 나도 알아. 근데 뭐 조금만 참으면 되지. 조금만 참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방문 앞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물을 틀어놓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후로 수진이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가 하시면 제 방식이랑 안 맞아서. 어머니 세탁기는 제가 돌릴게요. 요즘 세탁기는 복잡해서 어르신들이 쓰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어머니 거실 소파는 제가 앉을 거니까 어머니는 방에 계세요. 하나씩 하나씩 제 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방, 그 다음엔 주방, 그 다음엔 거실까지. 그리고 결정타가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와 수진이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수진이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준혁이는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어머니 때문에 저희가 좀 힘들어요. 뭐가? 어머니가 집에 계시면 집값이 떨어진대요. 집값? 네. 요즘 강남 집은 나이 드신 분이 같이 살면 매매할 때 불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돈으로 산 집의 집값이 저 때문에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따로 사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준혁아.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서로를 위해서 이게 나아요. 서로를 위해서? 제 전 재산을 내준 저를 내쫓는 게 저를 위한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한 줄기 희망이라도 잡고 싶어서 준혁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혁아, 엄마 얘기 좀 하자. 하지만 준혁이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에서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밀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순애 언니 집 이불 속에서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식을 너무 믿은 게 잘못일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수진 어머니, 당분간 따로 계세요. 저희도 생각 좀 해볼게요. 당분간? 제 집인데 당분간 나가 있으라고요?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를 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순애 언니가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새 울어서 눈은 퉁퉁 붓고 머리는 지끈거렸습니다. 영수가 오늘 뭐 할 거야? 집에 가봐야지. 준혁이한테 얘기해야 하니까. 순애 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수가 내 말 들어. 지금 가봤자 소용없어. 며느리가 마음 굳힌 것 같은데. 그래도 내 아들인데. 준혁이는 내 말 들어줄 거야. 순애 언니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조심해. 그리고 안 되면 다시 여기로 와. 저는 다시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악몽인 줄 알았는데 아침 햇살 아래서도 그 아파트는 여전히 제게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줘. 준혁아, 제발. 엄마랑 얘기 좀 하자. 그때 인터폰 너머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빠 출근했어요. 그럼 수진아, 너랑이라도 얘기 좀 하자. 문 좀 열어줘. 어머니, 지금은 안 돼요. 저도 나가야 해서요. 수진아, 제발.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며칠? 저는 지금 갈 곳도 없는데 며칠을 어떻게 버티라는 건가요? 내 집인데 왜 내가 밖에 있어야 하니?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이웃들 다 듣잖아요. 듣게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때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무슨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용히 할게요. 옆집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인터폰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문 좀 열어줘. 엄마가 잘못했어. 얘기 좀 하자. 어머니, 오빠 퇴근하면 오빠한테 전화 드리라고 할게요. 오늘은 그냥 가 계세요. 수진아. 어머니, 저 진짜 나가야 해요. 끊을게요.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CCTV가 찍고 있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웃들의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어제 그 경비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는 젊은 엄마들. 모두 제 자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만 빼고요. 휴대폰을 꺼내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엄마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줘. 고칠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식당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공원 벤치에서 먹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준혁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준혁, 엄마 미안해. 지금은 좀 시간이 필요해. 일주일만 기다려줘. 일주일? 저는 지금 잘 곳도 없는데 일주일을 어떻게 버티라는 건가요? 엄마, 준혁아, 엄마 어디서 자라고? 준혁, 잠깐 친구 집이나 모텔에서 지내. 엄마 통장에 돈 좀 보낼게. 친구 집? 모텔? 저는 72살인데 모텔에서 혼자 일주일을 지내라고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준혁아.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통화 힘들어. 준혁아, 제발. 엄마 얘기 좀 들어줘. 준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왜 이래? 나도 힘들어. 수진이도 힘들어 한다고. 좀만 참아줘. 나는 안 힘드니? 나는 갈 곳도 없는데. 엄마 통장에 500만 원 보냈어. 그걸로 숙소 잡아. 제발 좀 이해해줘. 준혁아, 이게 무슨. 끊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제 아들이 저한테 모텔에서 자라고 한 건가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500만 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이준혁이라는 이름으로요. 그 순간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안에서요. 28년 전 산통 속에서도 아들을 낳기 위해 버텼던 그 시간들. 한밤중에 아파서 우는 아이를 업고 병원을 뛰어갔던 그날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낮으로 일했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나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갈 곳을 정해야 했습니다. 휴대폰으로 근처 모텔을 검색했습니다. 하루에 5만 원 정도 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500만 원이면 100일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모텔로 향했습니다. 간판에는 해피텔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해피? 행복? 저와는 거리가 먼 단어였습니다. 카운터에 서서 방을 잡았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모텔에?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묵으실 건가요? 일주일요? 일주일이면 할인해서 3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를 내밀었습니다. 3층 305방 열쇠를 받았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화장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마치 남의 집 살이하다 쫓겨난 사람 같았습니다. 웃겼습니다. 정말로 제가 쫓겨났으니까요. 제 돈으로 산 집에서요. 그날 밤 저는 모텔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옆방에서는 노래방 기계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는 술 취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제 인생인가 싶었습니다. 15년을 허리 굽혀가며 돈을 모아서 아들에게 강남 집을 사줬는데 정작 저는 모텔에서 자고 있다니. 새벽 3시쯤 잠에서 깼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밀어내는 꿈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우리 인생에서 빠져줘. 꿈속에서 준혁이가 한 말이 생생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내서 울고 싶었지만 옆방 사람들이 들을까봐 참았습니다. 수건으로 입을 막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왔습니다. 새벽 3시에 온 문자. 누구일까요? 이 변호사 어머님 혹시 주무시나요? 이런 시간에 죄송합니다. 제 명함을 며칠 전에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머님 같은 경우 법적으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이 변호사?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일주일 전쯤 순애 언니와 함께 복지관에 갔을 때 만난 변호사였습니다. 노인 법률 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분이었죠. 그때 저는 별 생각 없이 제 상황을 얘기했었습니다. 강남 집 산 이야기 아들 명의로 했다는 이야기까지. 이 변호사가 그때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명함 드릴게요. 저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우리 아들인데. 하면서요. 그런데 지금 그 명함이 필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를 찾는다는 건 아들과 법적으로 싸운다는 의미였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저는 평생 쫓겨난 채 살아야 합니다. 제 노후 자금도 집도 심지어 존엄도 잃은 채로요. 새벽 어둠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이 변호사에게 전화하기로요.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여보세요, 이 변호사입니다. 저 박영숙인데요. 어제 문자 주셔서. 어머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 수 있어요.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강남역 근처였습니다. 모텔에서 지하철로 새 정거장 거리였습니다. 서둘러 씻고 나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눈빛에 무언가 결연한 게 생긴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모두들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EM 파트너스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상담용 테이블 하나, 그리고 서류들로 가득한 책장. 이 변호사가 일어나 반겼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인상이 온화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왜 이러는지. 이 변호사가 조용히 티슈를 건넸습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만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한참을 울다가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돈을 모은 이야기, 준혁이에게 10억 5천만 원을 준 이야기, 아들 명의로만 집을 산 이야기, 그리고 며칠 전 쫓겨난 이야기까지. 이 변호사는 메모를 하면서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님, 계약서에 도장 찍으실 때 녹음이나 증인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냥 부동산에서 준혁이랑 저랑 도장만 찍었어요. 증여 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 증여요? 그런 건 안 했어요. 그냥 준혁이한테 돈 보냈어요. 문자나 통화 내용은 남아있나요? 문자는 몇 개 있을 거예요. 휴대폰을 꺼내 준혁이와의 문자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준혁 엄마 강남집 계약금 넣었어. 고마워. 평생 모실게. 준혁 엄마 덕분에 집 샀어. 같이 살자. 준혁 엄마 사랑해. 효도할게. 이 변호사가 그 문자들을 찬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이거면 됩니다. 네? 이 문자들이 증거예요. 아드님이 어머님과 함께 살겠다고 모시겠다고 약속한 증거입니다. 이 변호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경우는 부양을 전제로 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머님이 아드님에게 돈을 준 건 아들이 평생 모시겠다는 약속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게 법적으로 인정이 돼요? 네. 민법 554조의 부양 의무를 전제로 한 증여의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증여를 취소한다고요? 그럼 제가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거주권은 확보하실 수 있어요. 거주권이요? 네. 어머님이 그 집에서 살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이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아드님은 어머님의 돈으로 집을 샀으면서도 어머님을 쫓아냈습니다. 이건 명백히 부양 의무 위반이에요. 게다가 비밀번호까지 바꿔서 출입을 막았다면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아드님께 어머님의 거주권을 요구하고 증여 취소 의사를 밝히는 거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 그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정말 아들을 고소해야 하나요? 이 변호사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이건 효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기와 기망의 문제입니다. 사기요? 네. 아드님은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을 사자마자 어머님을 쫓아냈어요. 이건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다고요? 설마 준혁이가 저를 속였다는 건가요? 하지만 준혁이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낳은 아이라고요. 어머님, 지금 포기하시면 평생 쫓겨난 채 사셔야 합니다. 어머님의 노후 자금도 집도 존엄도 모두 잃으신 채로요. 이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어머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 재산으로 집 사놓고 내쫓는 자식들. 법이 제대로 작동해야 이런 일이 줄어듭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 안에서 수많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 배신감, 분노, 그리고 두려움. 하지만 무엇보다 강하게 든 감정은 억울함이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자식 잘 되라고 전 재산을 내줬는데 왜 제가 모텔에서 자야 하나요? 변호사님.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진행하고 싶어요. 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힘드시겠지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엄마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선택을 했습니다. 제 권리를 찾기 위해,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한 것입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 문자 내역, 그리고 어머님이 그 집에 거주했다는 증거들이요. 제 짐이 아직 집에 있어요. 그럼 경찰과 함께 가서 짐을 빼내야 합니다. 그게 어머님이 거주했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끝까지 가실 각오가 되셨나요? 아드님과 법정에서 맞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법정에서 준혁이와 마주 앉는다는 상상을 했습니다. 어릴 적 제 손을 잡고 학교에 가던 그 아이와 법정에서 싸운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끝까지 갈게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제 인생에 대한 존중의 문제니까요. 이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용기 있으신 선택이십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가서 15년치 거래 내역을 모두 출력했습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제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한눈에 보이는 기록이었습니다. 매달 80만 원에서 200만 원씩 꾸준히 입금된 흔적. 그리고 2021년 3월 15일 10억 5천만 원이 이준혁 계좌로 송금된 기록. 그 서류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었구나. 15년이 이 몇 장의 종이 안에 들어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라고. 제 인생을 되찾을 거라고. 그날 저녁 이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내일 내용 증명 발송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아드님 측에서 답변이 올 겁니다. 그럼 준혁이가 알게 되는 거네요. 네, 아마 연락 올 겁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준혁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화를 낼까요? 아니면 무시할까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제 아들과의 싸움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내용 증명이 발송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모텔 방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준혁이에게서 연락이 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동안 이 변호사와는 매일 통화했습니다. 어머님, 내용 증명이 전달됐습니다. 아드님이 받았다는 확인을 받았어요. 그래요? 근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며느님이 먼저 변호사를 찾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연락 올 거예요. 이 변호사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11시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준혁이라는 이름이 떴을 때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준혁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평소의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응, 준혁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무슨 소리니? 내용 증명? 변호사? 엄마가 진짜 이러려고 했던 거야? 준혁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고 싶었던 건 분노가 아니라 미안함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어쩔 수 없었어. 너희가 엄마를 쫓아냈잖아. 쫓아냈다니? 우리가 언제? 그냥 잠깐 떨어져 있자고 했을 뿐이잖아. 잠깐? 비밀번호까지 바꾸면서? 엄마한테 모텔 가라고 하면서? 준혁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생각이 있었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잖아. 기다리라고? 엄마는 갈 곳도 없는데 뭘 기다려? 10억 넘게 준 집에서 쫓겨나서 모텔에서 자는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도 계획이 있었다고. 준혁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무슨 계획? 엄마한테 월세 얻어드리려고 했어. 작은 집이라도. 그런데 갑자기 변호사를 찾으면 어떡해? 월세? 제 10억 5천만 원으로 산 집에서 저를 쫓아내고 월세 집을 얻어준다고요? 준혁아, 그게 말이 되니? 엄마 돈으로 산 집에서 엄마를 쫓아내고 월세를 얻어준다고? 엄마는 그것도 모르겠어? 강남 집값이 얼마나 오르는데. 이 집 잘 관리하면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어. 엄마도 나중에 더 좋은 데서 살 수 있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혁이는 정말 제 마음을 몰랐습니다. 이게 집값의 문제인지 아니면 존중의 문제인지를요. 준혁아, 엄마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엄마는 그냥 뭐? 우리 인생 망치고 싶은 거야? 뭐라고? 엄마, 지금 우리 집 명의가 내 명의잖아. 엄마가 소송 걸면 이게 다 기록에 남아. 그럼 나중에 집 팔 때 문제 생길 수도 있어. 대출도 막힐 수 있고. 엄마는 그걸 원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준혁이는 제 걱정이 아니라 집값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엄마는 내가 그런 애가 아니라고 믿었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15년 동안 허리 굽혀가며 번 돈이야. 그 돈으로 내 집 사줬잖아. 근데 너는 엄마를.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제라고. 엄마가 자꾸 내 돈으로 샀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순간 멈칫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 들은 걸까요? 뭐라고? 엄마, 그건 증여야. 증여. 엄마가 나한테 준 거라고. 내 돈이 된 거야. 그런데 왜 자꾸 내 돈이라고 해? 그게 수진이도 기분 나빠하는 거라고.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준혁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증여라고? 너 엄마 모시겠다고 했잖아. 같이 살자고 했잖아. 같이 살려고 했지. 그런데 엄마가 자꾸 간섭하니까. 간섭? 내가 언제? 맨날 수진이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손주 언제 나을 거냐고 재촉하고 음식 하나하나 간섭하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잘 지내냐고 물어보는 게 간섭인가요? 손주 보고 싶다는 게 재촉인가요? 준혁아,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정확히. 준혁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해.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그래서 엄마를 쫓아낸 거니? 쫓아낸 게 아니라 우리도 숨 좀 쉬자는 거지. 엄마도 편하게 혼자 사시고 우리도 편하게 살고. 그게 서로를 위한 거잖아. 서로를 위해서?
엄마 돈으로 산 집에서 엄마를 내쫓고 그게 엄마를 위한 거라고? 또 내 돈이라고 하네. 엄마 증여한 돈은 이제 내 거라니까. 그때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오빠 전화 끊어. 더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준혁이가 뭔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지쳤어. 엄마가 변호사까지 찾았으니까 우리도 변호사 선임할 거야. 법적으로 해결하자. 준혁아 제발. 그리고 엄마 한 가지만 말할게. 준혁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진짜 몰랐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제 아들이 저한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한 건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옆방 사람들이 들어도 상관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수진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수진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오빠도 저도 지쳤어요. 법으로 하시겠다면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마치 남인 것처럼 이제 끝이라는 듯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척 중 한 명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모였습니다. 영수가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니? 고모 제가 어쩔 수. 수진이가 나한테 전화했어. 내가 얼마나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지. 며느리 괴롭히고 간섭하고.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수진이가 거짓말하겠니? 영수가 내가 욕심이 많아진 거야. 아들한테 집 사줬으면 그걸로 된 거지 왜 자꾸 내 돈 타령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가족들 사이에서 욕심 많은 시어머니, 나쁜 엄마가 될 거라는 걸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인생에 걸린 문제니까요. 다음 날 저는 이 변호사 사무실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준혁이에게서 온 차가운 전화통화 이후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변호사는 차를 한 잔 건네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어머님 흔들리시는 거죠? 네. 간밤에 준혁이 전화를 받고 나니까 제가 너무 심한 건 아닌가 싶어서요. 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아드님이니까요. 하지만 어머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만약 여기서 포기하시면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어머님이 끝까지 참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지금 물러서시면 평생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그건 준혁이가 제게 보낸 문자 내역을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엄마 집 계약금 넣었어. 고마워. 평생 모실게. 2021년 2월 엄마 덕분에 집 샀어. 같이 살자. 엄마 모시고 행복하게 살게. 2021년 3월 엄마 사랑해. 평생 효도할게. 걱정하지 마. 그 문자들을 다시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이게 보이시죠? 아드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평생 모시겠다 같이 살자고요. 네. 이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다 말고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불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사기 증여 취소 사안입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기라는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사기요? 네. 법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드님은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약속하고 10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 증여가 아닙니다. 부양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입니다. 이 변호사가 판례집을 펼쳤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줄 때 함께 살겠다, 모시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면 그건 조건부 증여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어머님의 거주권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 돈은 호의가 아니라 조건부 신뢰였다는 겁니다. 함께 살겠다는 약속, 부양하겠다는 말, 그걸 전제로 한 증여. 그 약속이 깨졌다면 법은 어머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법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아드님 측에서는 어머님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간섭이 심했다, 며느리를 괴롭혔다, 함께 살기 힘든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상대방의 방어 논리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의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매달 꾸준히 저축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서류에는 제가 일하며 모은 돈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매달 80만 원에서 200만 원씩 한 번도 빠짐없이 입금된 기록들. 그리고 이건 더 중요합니다. 이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님이 그 집에 거주했다는 증거입니다. 택배 수령 기록, 우편물 주소, 그리고 이웃 증언까지 확보했습니다. 이웃 증언이요? 네. 같은 층에 사시는 분이 증인으로 나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분명히 그 집에 살았고 어느 날 갑자기 나가셨다는 걸 증언해 주신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분은 1203호에 사는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던 분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이요? 네. 제가 직접 찾아가서 여쭤봤습니다. 그분이 어머님이 쫓겨나신 걸 다 아시더라고요. 복도에서 어머님이 문 앞에 서 계신 걸 보셨다고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우리가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끝까지 가실 각오가 되셨나요? 법정에서 아드님과 맞서야 합니다. 힘든 과정이 될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변호사님, 제 목소리는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주세요. 제가 참으면 준혁이는 계속 이렇게 살 겁니다. 제가 끝까지 가야 준혁이도 배우는 거 아닐까요? 이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이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증거 자료를 보완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상대방 변호사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왜 공동 명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준혁이를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어머님은 아드님을 믿었고 그 믿음이 배신당한 겁니다. 며칠이 지나고 이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상대방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소송 전에 합의하고 싶다고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혁이가 먼저 손을 내민 건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만나면 또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얼굴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게 뻔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대신 만나주세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만나서 상대방 의중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틀 후 이 변호사가 상대방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날 저녁 이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상대방이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어머님께 2억 원을 드리고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합니다. 2억 원. 제가 준 돈의 5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주권은 포기해 달라고 합니다. 대신 근처에 작은 집을 알아봐 드리겠다고 하네요. 저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10억 5천만 원으로 산 집에서 저를 내쫓고 2억 원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 거절해 주세요. 예상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준혁 엄마, 우리가 제안한 거 들었지? 이게 마지막이야. 법정까지 가면 우리 모두 힘들어.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준혁아 힘든 건 엄마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어.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 인생의 문제니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 변호사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정식으로 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머님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후회 없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후회 없어요. 이번만큼은 끝까지 갈 거예요. 그날 저녁 모텔 방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 걸까요? 아들을 법정에 세우는 게 정말 엄마가 할 일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참으면 준혁이는 평생 이렇게 살 것입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약속을 어기고 책임을 회피하면서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준혁이를 벌주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가겠다고. 그 선택이 아들 인생을 뒤흔들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일주일 후 법원에서 준혁이 집으로 소장 부본이 발송됐습니다. 동시에 이 변호사가 보낸 상세한 내용 증명도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증여 경위, 동거 약속, 입주 후 6개월 만에 일어난 퇴거 정황, 비밀번호 변경 사실, 그리고 제가 모텔에서 지내야 했던 날들까지. 모두 날짜와 기록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아마 오늘 안으로 연락 올 겁니다. 그럴까요? 네. 내용 증명을 받으면 대부분 당황합니다. 특히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걸 알게 되면요. 이 변호사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이게 뭐야? 준혁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장? 내용 증명? 엄마가 진짜 법원에 소장을 낸 거야? 그래.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울면서 변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젠 아니었습니다. 엄마 미쳤어? 우리 식구끼리 법정에서 싸우자고? 식구라면 식구답게 대했어야지. 뭐? 준혁아, 내가 엄마한테 한 짓이 식구가 할 짓이니? 준혁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뒤에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내가 받을게. 전화기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우리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소장이요. 내용 증명이요. 어머니 이러시면 우리 인생 망치는 거 아세요? 저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인생은? 네? 너희는 내 인생 망쳐놓고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15년 동안 모은 돈으로 집 사줬더니 나한테 돌아온 게 뭔데? 쫓겨난 것밖에 없잖아. 그건 어머니가 너무 간섭을 하셔서. 간섭? 며느리 잘 지내냐고 물어보는 게 간섭이니? 손주 보고 싶다는 게 간섭이니?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법원 서류 받아놓고 무서운 거지?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게 무서운 거지? 수진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해요. 소송은 취하하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칠게요. 지금 와서? 네, 지금이라도요. 어머니 제발요. 법정까지 가면 우리 모두 힘들어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도 힘들어. 나도 내 아들을 법정에 세우고 싶지 않아. 근데 너희가 나한테 선택권을 줬니? 그건 비밀번호 바꾸고 나를 모텔로 내몰고 2억 원에 입 막으려고 하고. 이게 내 선택이었니? 수진이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소송 취하는 건 간단해. 내가 낸 돈 돌려주고 내 거주권 인정해주면 돼. 그건 돈이 너무 많아요. 내가 준 돈인데? 하지만 이미 증여하신 거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돌려달라는 게 말이 돼요? 조건부 증여였어. 준혁이가 나를 모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준 거야. 그건 구두 약속이었잖아요. 서면으로 된 것도 없는데. 문자 기록 있어. 준혁이가 보낸 문자들 다 변호사한테 넘겼어.
순간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너도 알겠지만 내가 그 집에서 살았다는 증거도 다 있어. 이웃 증언도 있고. 어머니가 정말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려고요? 내가 원한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전화기를 다시 준혁이가 받았습니다. 엄마. 준혁이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법정까지 가야 해? 우리 가족인데. 준혁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내쫓았잖니. 그건 엄마를 가족으로 본 게 아니라 짐으로 본 거잖아.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바꾸고 모텔 가라고 한 거 아니니? 준혁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아,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으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엄마는 더 이상 너희한테 직접 얘기 안 할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법정까지 가면 안 돼요. 오빠 직장 생활도 있고 저희 신용도 문제도 있고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소송 기록 남으면 나중에 집 팔 때도 문제되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그 문자를 읽으며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용서? 지금 무엇을 용서하라는 건지. 그리고 정말 잘할게요라는 말은 또 뭔가요? 예전에도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상대방 변호사한테 연락 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합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제시해 달라고 하네요. 조건이요? 네, 아마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모든 게 기록으로 남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합의를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기긴 이길 수 있나요? 어머님, 저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하지만 법정은 예측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각오하셔야 해요. 1년. 그 시간 동안 저는 모텔에서 지내야 하나요? 합의를 하신다면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최대한 받아낼 수 있고요. 어떤 조건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증여금 상당 부분 반환. 둘째, 독립거주용 주택 마련 비용 지급. 셋째, 향후 부양 관련 서면 합의.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구두 약속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님, 지금이 가장 유리한 시점입니다. 상대방이 겁을 먹었을 때 협상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합의 조건 제시해 주세요. 단 제 조건은 명확해요. 말씀하세요. 첫째, 제 이름으로 된 집을 마련해 줄 것. 최소 3억 원 이상 가치의 집이요. 둘째, 증여금 중 5억 원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 셋째, 향후 최소한의 부양 의무를 서면으로 합의할 것. 알겠습니다. 제가 상대방 변호사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이틀 후 상대방 측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이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상대방이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단 집은 2억 5천만 원 정도로 현금 반환은 3억 원으로 줄여달라고 하네요. 안 돼요. 제 조건 그대로 하거나 법정에서 보자고 하세요. 어머님이 확고하시면 저도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며칠 후 준혁이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조건 받아들일게. 다 할게. 그러니까 제발 소송은 취하해줘. 준혁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진심이니? 응. 진심이야. 엄마 말대로 다 할게. 집도 사드리고 돈도 드리고 서면 합의도 할게. 제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기긴 이겼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자. 엄마. 미안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합의서 작성일이 잡혔습니다.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준혁이와 수진이가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둘 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릴 적 제가 손잡고 초등학교에 데려가던 그 아이였습니다. 밤새 열이 나서 제 품에 안겨 잠들던 그 아이였습니다. 대학 합격증을 들고 와서 엄마 해냈어. 하며 웃던 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상대방이었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이 변호사와 상대방 변호사가 각자 옆에 앉았습니다. 합의서를 검토하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박영숙에게 시가 3억 원 상당의 주택을 제공한다. 명의는 박영숙으로 한다. 이준혁은 박영숙에게 5억 원을 현금으로 반환한다. 이준혁은 박영숙에게 월 1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박영숙은 이준혁의 주거지에 사전 동의 없이 방문하지 않는다. 양측은 본 합의로 모든 분쟁을 종결한다. 마지막 조항을 읽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 방문하지 않는다는 조항. 제가 제 아들 집에 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님 서명하시겠습니까? 이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준혁이도 펜을 들었습니다. 수진이의 손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말했습니다. 문 비밀번호는 바꿔도 법은 못 바꾸더라.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끝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준혁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뭐? 정말. 미안해. 저는 준혁이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낯설었습니다. 준혁아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하지 마. 앞으로 잘하면 돼. 그렇게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준혁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약속대로 3억 원짜리 집을 마련해 줬습니다. 강남은 아니었지만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20평 정도 되는 아담한 아파트였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이었습니다. 5억 원도 제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던 날 저는 한참을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준 10억 5천만 원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싸워서 얻어낸 돈이었습니다. 이사 가던 날 순애 언니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영수가 집 진짜 좋다. 이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네. 그러게. 언니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잘 싸운 거지.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모텔에서 지내는 동안 가진 게 별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새 집 열쇠를 받았을 때 저는 한참을 그 열쇠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이 문은 제 허락 없이는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는 뭘로 할 거야? 순애 언니가 물었습니다. 글쎄, 준혁이 생일 말고 다른 걸로 해야겠지. 내 생일로 해. 내 생일? 그래. 이젠 내가 너를 위해 살아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제 생일로 설정했습니다. 1위로 12월 15일.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만큼 화려하진 않았지만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준혁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한 달 후 준혁이에게서 처음으로 생활비가 입금됐습니다. 100만 원. 합의서에 적힌 금액 그대로였습니다. 문자도 함께 왔습니다. 준혁 엄마 생활비 보냈어요. 잘 지내세요? 엄마가 아니라 엄마 생활비 보냈어요라니. 마치 업무 보고 같았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2달째, 3달째도 똑같이 1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문자도 똑같았습니다. 준혁 엄마 생활비 보냈어요. 어느새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고 가벼운 산책을 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순애 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영수가 얼굴이 좋아졌다. 예전엔 늘 걱정스러워 보였는데. 그래? 응. 이제 좀 편해 보여. 정말 그랬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껴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하고 초조한 눈빛이 아니라 단단하고 평온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안내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도서관 사서 보조 일 하실 의향 있으세요? 제가요? 네. 주 3회 하루 4시간씩인데 관심 있으시면 면접 보러 오세요. 저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소소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엔 무슨 책 읽어줄 거예요? 5살쯤 된 여자아이가 물었습니다. 내가 읽고 싶은 책 골라봐. 아이가 책장을 뒤적이다가 한 권을 꺼냈습니다. 마음을 지켜낸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그림책이었습니다. 이거요. 저는 그 책을 펼쳤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 마음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책을 읽어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지켜낸 걸까? 석 달이 지나고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준혁이야. 응, 알아.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만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언제? 이번 주말? 토요일 괜찮으세요? 그래. 약속 장소는 집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준혁이가 나타났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수진이는 없었습니다. 엄마, 왔니? 준혁이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앉아. 준혁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하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무슨 일 있니?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수진이랑 요즘 사이가 안 좋아요. 응? 제가 엄마한테 그렇게 한 게 수진이는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너무 약했다고 그래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요즘 집에 가면 얼굴도 안 봐주고 저한테 차갑게 대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준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엄마한테 돈 드린 게 아까운가 봐요. 맨날 그 얘기만 해요. 5억 원이면 뭘 할 수 있었는데 집을 더 좋은 걸 살 수 있었는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혁아. 네? 그게 수진이 문제가 아니야. 너 문제야. 엄마? 넌 수진이 말만 들었어. 엄마 말은 안 들었잖아. 그게 문제야. 준혁이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준혁아 엄마는 너한테 화난 게 아니야. 엄마는 그냥 존중받고 싶었어. 알아요 엄마. 이제 알아요. 이제 알아서 뭐해.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저는 일어났습니다. 엄마 가시게요? 응. 엄마 할 일 있어. 엄마.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저는 준혁이의 손을 천천히 뿌리쳤습니다. 준혁아 다시 시작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알겠어요. 그리고 준혁아. 네? 다음에 만날 때는 네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해. 수진이가 시켜서 하는 말 말고.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준혁이가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프로젝트 성공했어요. 그래? 잘했네. 엄마 덕분인 것 같아요. 뭐가? 엄마가 저한테 제대로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법정까지 가야 배우는 건가요? 어느 날 준혁이가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준혁이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뭔데? 케이크요. 엄마 생일이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12월 15일. 내가 기억하고 있었구나.
당연하죠. 제가 아무리 그래도 엄마 생일은 기억해요. 준혁이와 함께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둘이서 조용히 앉아서요. 엄마, 제가 정말 많이 후회해요. 응.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그렇게 안 할 텐데. 저는 준혁이를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돌아갈 순 없어. 하지만 앞으로는 잘할 수 있잖아. 네, 엄마. 그날 밤 준혁이가 돌아간 후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73이 된 제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영숙, 수고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잘 싸웠어. 지금 저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삽니다. 크지 않지만 제 공간입니다. 문을 열 때 비밀번호는 제가 정합니다. 1215. 제 생일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준혁이가 찾아옵니다. 수진이는 아직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면 되니까요. 10억 5천만 원을 모두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강남 집에서 살지도 못합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얻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을 권리, 존중받을 권리, 그리고 제 삶의 주인이 될 권리를. 오늘도 저는 제 집 문을 엽니다. 비밀번호는 제가 압니다. 그리고 이 문은 제가 허락할 때만 열립니다. 늦었지만 저는 저를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년 후 준혁이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한번 오실 수 있어요? 왜? 수진이가 엄마 뵙고 싶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수진이가요? 며칠 후 저는 오랜만에 그 강남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현관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혁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서 오세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일어나서 제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어머니, 죄송했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신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낳을 아이도 언젠가 크면 저한테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저는 수진이의 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이제 아이의 엄마가 되는구나. 수진아, 과거는 됐어. 이제 내 아이 잘 키워. 네, 어머니. 그리고 태어나면 어머니가 자주 봐주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러마. 그날 저는 손주를 기다리는 할머니가 됐습니다. 비록 과정은 힘들었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가족은 참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함께 지켜가는 것이라는 걸. 오늘도 제 집 문을 열며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나는 나를 지켰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